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정말 뜻깊은 자리를 지금 갖게 됐는데 제목 자체가 기후 위기하고 이제 기후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련돼서 정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오늘 조금 무겁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이제 우리 김혜미 부대표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대표님 함께 나오셨는데 그럼 일단 질문부터 하면서 저희 부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사 저널에서요 그런 걸 했대요. 그 차세대 리더 100인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됐고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정치 분야를 2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뽑힐 수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받은 김혜미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녹색당 부대표는 전 부대표입니다. 사실 10월에 임기가 만료됐고, 저희가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선거대책본부로 지금 이렇게 녹색당이 전환되면서 제가 이제 녹색당 상근 대변인으로 지금 이제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약간 아주 간발의 차로 직책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녹색당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시사저널에서 정치인 20명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이 정치인 20명을 뽑는 기준이 이제 야당 10명, 여당 10명 이렇게 뽑고 이제 거기서 야당의 한 명으로 녹색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시사저널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차세대 100명 중에 한 명이 되셨다 이렇게 연락 받아서 갑자기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점 네, 말씀드리면서 네,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같이 이렇게 차세대 100명으로 뽑힌 정치인들이나 또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삶 속에서 정치하고 굉장히 많이 직결이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청년 시절이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청년 시절 때부터 정말 이 중요성 이런 것들을 너무 알고 거기에 또 발을 깊숙이 넣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독일을 한 2주간씩 해서 2번을 다녀오신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독일은 어떤 경로에서 갔다 오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올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7월이랑 9월에 이제 2주씩 총 한 달을 이제 유럽에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독일에 있었고 이제 잠깐 한 2, 3일 정도 네덜란드에 있어서 이제 독일이랑 유럽을 갔다 왔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7월에 이제 녹색당 당원들이랑 같이 생명평화 기행이라고 해서 독일을 다녀왔고요. 그때 이제 7월에는 굉장히 독일의 많은 지역들을 다녔어요. 뭐 이제 제일 유명한 베를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생태 도시로 유명한 프라이부르크, 그다음에 민헨, 슈투트가르트 좀 여러 지역을 다녀왔고요. 9월에는 이제 제가 녹색전환 연구소라는 곳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생태 도시, 에너지 전환 도시들을 좀 방문하면서 네덜란드와 독일을 네,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7월에는 좀 녹색당 정치인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재선하고 있는 실제 의원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녹색당이 3인당이랑 연합정부를 구성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연합정부에서 첫 번째로 환경부 장관을 했었던 위리겐 트리틴이 여전히 국회의원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틴 의원도 좀 뵙고 그래서 이렇게 7월에는 좀 실제 정치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제 9월에는 지역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어떤 걸 좀 적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 직접 만나신 거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열심히 뭐 오세훈 시장님이라든지 또 경기도 인천 이런 데서 좀 여러 차례 검토하고 있는 교통 관련된 티켓이 있습니다. 49유로 티켓이라고 해서 사실은 독일에서 처음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뭐 한 달에 49유로, 우리나라로 치면 한 7만 원 정도를 내면 이제 독일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탈 수 있어요. 근데 대중교통이 독일에는 버스랑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니라 트램도 있고요. 이제 고속열차들도 있는데 고속열차를 전부 이제 계속 그 티켓으로만 탈 수는 없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무궁화호 정도는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장거리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9유로 티켓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9유로 티켓이라고 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게 3개월 정도 이제 난방비가 굉장히 폭등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독일에서는 이걸 사회 정책으로 이제 물가를 잡고 또 교통요금을 인하해서 좀 사람들의 이제 삶이 좀 나아질 수 있게끔 9유로 정책을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이게 독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교통도 많이 타면서 온실가스 감축도 되고, 이런 걸 이제 독일사에서 실제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9유로 정책이 끝난 뒤에 우리가 이거를 50유로 정책, 뭐 100유로 정책 이렇게 해도 너네 탈래? 이렇게 독일 시민들한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난 타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49유로 티켓이었고, 지금 이것을 약간 애매하게 따라하고 있는 게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기후동행 카드, 이런 걸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만들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K패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게 독일의 녹색당이고, 이번에 이제 슈테판 겔파르라고 그 의원을 7월과 9월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게 막 시작되고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독일에 갔었던 거고, 9월은 이게 정착된 이후에 또 제가 두 번 슈테판 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7월과 9월 사이에 그 두 달 동안에도 굉장히 달라져 있고, 또 이런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독일을 볼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꾸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삶하고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제목이 그래서 기후 위기와 기후 정치구나. 제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기후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기후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자 하면, 지금 이 기후가 정말 위기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기들까지 다 알 텐데,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왜 위기지? 이런 얘기를 혹시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꼭 예를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뭐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 이상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된다. 뭐 2도씨 이상 올라가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인간의 체온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뭐 21도나 22도나 똑같다고 느껴지잖아요. 살면서는. 근데 이제 평균 기온이라는 거는 지구에도 인체의 기초 체온처럼 평균적인 온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지켜져야 북극도 북극답고 남극도 남극답고 한국도 사계절이 있는 기후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평균 기온이 1도씨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초 체온이 36.5도잖아요. 거기서 1도 올라가면 열이 생긴다고 하죠. 2도 올라가면 응급실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지구에게도 평균 기온이 있고, 이 평균 기온이 1도씨가 올라간다는 거, 2도씨가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멸절되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구 평균 기온 문제고요. 실제로 이게 그러면 인간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 이번 여름을 좀 살펴보면 이번 7월에만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4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8월에 돌아가신 분이 16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아닙니다. 7월에 4분, 8월에 16분, 그래서 7, 8월에만 거의 20분이 온열 질환으로 돌아가셨고, 이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 그 다음에 야외 노동자, 그 다음에 거주 시설이 좀 이렇게 충분히 더위나 이렇게 기후재난을 피할 수 없는 공간에 사는 사람,
이라는 부분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이 실제로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불평등과 격차를 벌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들은 사실은 우리가 온열 질환자들의 숫자를 파악한다거나 그 온열 질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인권 분야에서도 사실 이것을 저희가 생명권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지금 얘기 보니까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응급실에 매일 가야 되는 상황이겠구나. 너무 사례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딱 와닿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진짜 뭐 기후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뭐 환경운동 이렇게 풀어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정말 생명권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정말 위기인 이 상황을 우리가 사실 진짜 어떻게 더 좀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의문이 드네요. 이제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냥 뭐 남의 일 그리고 이제 해외 일, 뭐 일본이나 이제 다른 나라처럼 재난이 좀 많이 오는 나라의 일처럼 느껴졌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수도권에 물폭탄 터져서 반지하가 침수돼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일부터 올 사실 여름에도 극한호우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집중호우는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비를 집중호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큰 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50mm 내리는 비의 이름을 극한호우라고 새롭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평범하게 겪는 날씨조차도 이름이 바뀔 정도로 이 재난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올 가을만 봐도 지금 어제 그제가 최고 기온이 30도였다고 해요. 가을 날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그냥 날씨가 따뜻한 가을이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험하는 삶의 피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 추석에도 밥상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내 삶과 기후 문제가 직결됐다라고 체감하는 일들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와닿아야 느낄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실제로 극단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이 기후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미리 해결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정치나 복지나 운동의 역할일 텐데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전 요즘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독일을 다녀오셨을 때 그 독일에서 어떤 혹시 그런 것도 좀 보여지나요?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는 어땠나요? 일단은 독일 그냥 제가 갔을 때 정말 직감적으로 달랐던 건 독일은 모든 공간에 불을 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촬영을 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냥 평상시에 모든 건물에 불을 끄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집들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뭐 이렇게 쇼룸이 있는 공간들이 아니면 불을 꺼놓고 생활하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혹은 뭐 원전이 대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쉽게 정치권이 하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독일 사회는 이미 그런 거는 그냥 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일회용품 아껴 쓰려고 텀블러 가지고 다니자, 뭐 장바구니 쓰자 이런 거는 거기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됐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삶에서 낮 시간에 불을 끄고 생활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진 차이점이었고 그다음에 정말 집회와 시위가
집회가 일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2주 가 있는 동안에 7월에도 그렇고 8월, 9월에도 그렇고 집회를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이 집회가 그냥 뭐 브란덴부르크 문, 그러니까 독일의 개선문 앞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슈투트가르트의 자그마한 광장에서 80대, 90대 은퇴한 노인들이 나와서 그 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를 매주 열고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일상적인 사업처럼, 그러니까 그냥 마을 행동처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고 오면서 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매우 자연스럽고, 그 목소리를 낼 때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후와 환경과 생태 문제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아침에 그 마을 청소하고 왔는데 그 마을 청소가 우리 마을에는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을 청소하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에 조금 더 저기 시민들이 마음을 갖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다 같이 마음 모여서 뭐 시위하고, 우리는 시위가 되게 이렇게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일단 단어에서 오는. 근데 그렇지 않군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정말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적당히 하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터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런 게 문화로 잡히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처럼 어쨌든 청년 시절에 같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지만 참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은 이제 그런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이제 선생님은 가서 보고 오셔서 그걸 직감해서 이렇게구나 하고 느끼게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안에만 있으면 사실 시야가 되게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시야를 확장시켜서 이런 것들을 나의 문제로 이렇게 직시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갔다 와서 뭐 기고도 여러 군데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들도 하고 하면서 그냥 한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저도 막 이 독일 사회가 너무나 대단하고 굉장하다고 느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신이 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9월에 갔다 오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를 선망하고 좋아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요즘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연인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고 그 상대의 좋은 점만 찾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애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요즘에 유럽 사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울 점들은 많고, 그다음에 유럽은 굉장히 좋은 국가 모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아시아와 유럽의 차이도 어마어마하다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유럽은 민주주의라는 어떤 공통의 정치 체제 안에 있기도 하고, EU라는 강력한 어떤 공동체 그 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나 에너지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시아는 이런 것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거죠. 민주주의 체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 체제가 동시에 있고, 또 경제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라서, 사실상 제가 9월에 갔다 오고서 조금 절망했던 것은 우리가 독일처럼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저렇게 갈 수 있었던 과정들을 저는 그래서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은 지금 원전을 다 껐거든요. 진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원자력 발전소 진짜 안 돌아가냐 물어보시는데 진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 핵발전소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그냥 단숨에 우리 막 100몇 개씩 발전소 돌리다가 우리 한나라시에 끕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4월에 원전을 0%로 만들 때 이미 독일 사회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에너지가 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메르켈이 이제 2011년도에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그러니까 독일은 2022년도까지 원전을 0%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그걸 10년이 넘는
없는 시간 동안 지킨 거예요, 독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정치인들의 끈기라든지 시민들이 끈질기게 그 부분을 요구했다라는 점들, 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소 문제도 이제 독일 안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서 탈석탄 위원회라는 거 만들어서 이것도 12년 동안 돌립니다. 이 안에는요, 석탄 발전소 노동자도 들어가고요, 석탄 기업들도 들어가고, 이것을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나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탈석탄 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든 석탄 발전소를 빼자라고 했을 때 유럽에서 가장 늦은 시기로 정해요, 독일이. 그래서 또 시민들한테 엄청 욕을 먹습니다. 너네는 독일이 제일 유럽 사회에서 석탄 발전소를 늦게 끄다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그 시기를 앞당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신들이 내놓았던 결과를 다시 뒤집어서라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모습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이제 배워야 할 점들이 많지만, 이런 어떤 코포라티즘이라는 딱딱한 용어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정치와 시민과 운동의 영역,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영역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는 과연 적용할 수 없나? 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절망을 했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과정을 충분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결과만 딱 보니까 그 원전을 안 돌렸다라고 하는 건 정말 진짜 저도 그 기사를 읽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0%군요. 그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좀 보고 우리도 그 과정 때 같이.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질문이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럼 이게 정치 영역이 더 큰가, 시민의 영역이 더 큰가, 막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정치, 뭐 전문가, 뭐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뭐 어디가 더 크냐 하면 책임 전가밖에 되지는 않을 거고, 그만큼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좀 잘 찾아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떤 인권하고도 제가 이제 좀 결부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 부분은 그 생명권하고는 너무나도 직결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 아니라 바로 내 생명하고 직결된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를 좀 이렇게 탁 먹힐 수 있을까요? 나의 생명하고 이거 연결됐어. 내 자녀도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그러면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염 질환은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도 굉장히 기후 문제와 직결돼 있지만, 이것이 전염성이 죽지 않고 계속 이제 뭐 코로나19도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같이 감염됐고, 동물이 걸렸을 땐 아무 문제 없는 병이 인간에게 왔을 때 이제 코로나19처럼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크게 아프기도 하는 질환들을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는 문제와 굉장히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생동물 서식지라든지 다른 이제 비인간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까지 이제 인간들이 침범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서식지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근데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나 전염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균이 공기 중에 다니다가 인체에 들어오면 인체가 너무 뜨거워서 얘네들이 그냥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기후가 굉장히 온난화해지면서 이미 이 바깥 기온과 인체 체온의 차이가 크게 없으니 애들이 살아남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건 단순히 그냥 에어컨 켜고 하면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들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기후 문제랑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냥 셧다운 잘하고 내가
밖에 외출 안 하고 되면 될 것 같은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서로를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뭐 장도 봐야 하고요, 길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래야 돈도 벌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후 위기나 어떤 전염 질환 같은 것들이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양극화시키면서 어쨌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격차가 발생하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그냥 아예 저 사람들 그냥 얼른 격리시켜,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충분히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이런 기후 문제나 어떤 전염 질환도 저는 동시에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예를 들면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땀이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땀이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천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자기 건강에 취약점이 올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타인의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갈 세상이 오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은 더 많이 쓰게 됐고 이게 되게 딜레마이긴 하네요.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정말 나하고 바로 직결됐다라는 게, 그리고 이게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또 무한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같이 경각심을 갖고 해야겠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이제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어떤 뭐 큰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데, 되게 젊었을 때 뭐 옛날에 우리가 만났을 때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끼는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계속 유지하게 되고 있는지, 혹시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이런 일 하니까 차세대 리더로도 뽑아주고 아, 누가 저한테 기후위기 시대에 차 세대나 있었냐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치셨는데 아, 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 말이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일이 꼭 어떤 보상,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냥 저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제 한 몸 희생하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진 않고,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정치의 행위자가 되고 싶은 꿈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저는 적어도 제가 머물고 있는 당이라든지 제가 더 좋아하는 조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가진 신념이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실제로 제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 사회를 바꾸는 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살이 빠지는 게 보여야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는 것처럼 어떤 보상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보상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건, 누구는 이제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또 변화되는 게 또 보여지고 있고,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선생님 같은 그 청년이 많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들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뭐라 그럴까, 그 독일하고 유럽을 이제 다녀왔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갭이라는 게 있지만 과정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많이 알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필요성이 인식돼야 사실 사람들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가장 힘들긴 하더라고요. 시간도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독일이랑 유럽 갔을 때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언론인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랑 가끔 뭐 사석이든 공적인 자리이든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나라는 자꾸 데스크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기후 문제라든지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을 이야기하는 이슈라든지 논쟁거리라든지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획적으로 기사를 내고 좀 이야기를 하려면 자꾸 데스크에서 잘린대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여전히 뭐 어떤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넌 대통령 편이냐, 넌 당대표 편이냐, 이런 이제 언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기후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 기사 보는 거, 뉴스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일 텐데, 저는 그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언론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은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문제를 내가 보는 언론사에서 좀 보고 싶어라든지 이런 입장들을 좀 내는 것도, 요청을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언론들도 구독자나 이제 독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없을까? 물론 사회복지계 안에서도 그럼 우리가 만나는 직접 당사자의 문제라든지, 당사자들이 여름에 비가 오는 게 두렵고 겨울에 눈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사회가 과연 안전하고 괜찮은 사회냐라는 질문들을 같이 던지면서 이런 것들을 언론이 좀 다뤄보면 안 되겠냐라고 압박하기도 하고, 또 국회에도 이런 부분들을 입법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입법 청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국민청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국회 동의청원 같은 것들도 이전부터 있었는데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계 안에서도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또 겨울에 난방비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도 이제 난방비 폭탄이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겨울도 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복지법 같은 게 없죠, 한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당사자들을 가장 근처에서 만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입장을 내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 입법 청원이라든지 뭔가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입법 청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만들어서 그 동의 사이트에 올리면 이제 5만 명의 시민들이 동의하면 할 수 있거든요. 예, 5만 명이 많지만 뭐 사회복지계가 1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사실 그거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회복지계만큼 어떻게 보면 세력화나 입장을 같이 모을 수 있는 또 단일한 조직도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많이 없을 텐데,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할까? 제가 이거는 세바사를 하면서부터 늘 갖고 있는 질문이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긴 합니다. 왜 사회복지사들은, 의사나 간호사나 변호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잘 뭉치잖아요. 뭐 이익 집단화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들도 또한 우리는 또 의사와 다르게 우리의 직업적인 어떠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고 모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그랬을 때 이 기후위기라는 구체적인 사안이 되게 다양한 분야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면 주거, 뭐 인권이면 인권, 생명권이면 생명권, 건강권이면 건강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우산 같은 주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에서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할 말이 그러니까 왜 안 될까요, 도대체? 제가 입법 청원 5만 명,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제 모습을 보면
문제 의식은 느끼는 거예요. 아, 도대체 막 이렇게 문제 의식은 느끼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잘 모르고 그다음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 보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건 마지막에 조금 더 충분히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현장에서도 여기 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좀 연관시켜서 이제 뭔가 바뀌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오늘 좀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 얘기도 자유롭지 않은 것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아니 왜 내가 뭐 지지하는 당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뭐 복지관은 항상 중간이어야 된다고 해서 이쪽 저쪽을 다 맞이해야 되고 나의 의견을 잘 얘기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내년이 대선이었으면 좋겠는데 총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어쨌든 그쪽 녹색당에 또 몸담고 계시니까 혹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얘기해야 될 텐데요. 아, 농담이고요. 그 선거철이 늘 이렇게 되게 자주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은 당연히 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이면 세상이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제 이제 비전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조금 더 붙여보자면,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도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대선 후보로 초청인데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은 적지 않다, 사회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고, 저는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지만 개인 시민인 나조차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요즘에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이런 강의를 어쩌다가 지역사회에 가서 가끔씩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제가 속한 정당이 아니어도 좋으니 지지하는 정당에 가셔서 지역당 활동부터 한번 해보셔라. 청년 사회복지사분들 이런데 오셔서 듣고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지역사회 지역 위원장부터 도전하셔라.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는 만큼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전 정치의 변화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지금 녹색당이라는 정당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역은 마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라는 지역에서도 이제 2020년에 제가 또 총선에 한번 나갔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이제 마포에서 지역위원장을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작은 정당은 정부 보조금이 0원이거든요. 그래서 녹색당은 정당이 10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의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당비로만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되게 어렵긴 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진 않거든요. 독일 같은 나라도 정당이 뭐 이렇게 선출직 의원이 없어도 몇 년 이상 운영된 정당이면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원내 정당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월까지는 녹색당 부대표라는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아마 선대본부 안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저도 이제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 나는 어떤 후보가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녹색당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도 제 스스로 이제 많이 곤란한 건 이 준비된 정책을 어떻게 시민들과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낼까가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실은 선거라는 것이 정책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녹색당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같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줌으로 참석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질문이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되게 유식한 질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우리끼리 안에서 그런 질문들을 같이 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녹색당이 원내 정당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줌이 이렇게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한 3배 정도 많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것 또한 뭐 기후 문제나 기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복지계에서 높아졌구나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총선에서 저도 이제 녹색당도 노력을 해야겠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봐주시려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기후에 대해서 엄청 저희 관심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정치라는 게 딱 붙어 있고 이것도 저희가 너무 알고 있어요. 직결된다는 것도 너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보지 않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주저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행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의견들을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진행하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의견이 네네. 그레타 툰베리가 나오려면 요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올 때 이제 요즘에 기관이나 복지계에서 ESG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러면 독일 기후 운동은 좀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사전에 조금 물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드리면서 또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ESG라는 게 이제 한국은 어느 순간 제가 약간 열풍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ESG 다들 많이 아시죠? 이제 뭐 이제 환경 거버넌스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운영이나 뭐 예산을 편성할 때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게 그 ESG 경영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은 기관에서 ESG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크게 동의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독일이랑 유럽을 갔을 때 독일 유럽은 ESG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뒤늦게 따라가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ESG라는 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들도 다 이제 지자체나 정부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예산 자체가 ESG여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환경적으로,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정치와 관련이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짤 수 있는데 이미 집행돼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보다 더 넓은 의미의 ESG나 아리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을 너무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요번에 이제 갔다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을 9월에 봤어요. 제가 브란덴부르크 문에 딱 도착했는데 경찰들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브란덴부르크의 문이 이제 짝짝짝한 기둥이 한 4-5개 있잖아요. 노란색, 주황색 페인트가 막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는 매우 급진적인 기후 저항 단체 중에 하나인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라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는 조금 너무 급진적이라서 이제 독일 사회에서도 평가가 갈리는데 예를 들면 도로에 접착제를 자기 손에 붙여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도로를 점거하거나 이제 뭐 유명한 독일의 예술품들의 감자나 토마토 케첩 같은 걸 던져서 이런 거 보지 말고 기후에 대해서 생각해라라는 뭐 이게 굉장히 급진적인 시위를 한다고. 근데 그 단체가 제가 가기 한딱 10분 전에 다 잡혔더라고요. 딱 도착했는데 브란덴부르크 문에 이렇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그 활동가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이제 무릎 꿇고 수갑 차고 있었고 뭐 이제 경찰들이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막
기사를 현장에서 찾아보니까 그거였고 그날 이제 한국에서도 일면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다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는 이렇게 급진적인 기후 단체부터 실제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협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어떤 스펙트럼의 넓음이 또 독일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일 녹색당 이제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존중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행동을 같이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보다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본다라고 또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그런 운동단체들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의 녹색당이나 좌파당 같은 곳이 야 이걸 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건 시민들의 적법한 시위 행위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치가 더 기후 문제를 더 친화적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의 상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독일의 기후 운동은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레타 툰베리가 나오려면 그레타 툰베리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꼭 한국에 그레타 툰베리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져다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저는 그걸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교육 과정과 학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레타 툰베리가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학교 파업을 해버렸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버린 겁니다. 학교에서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난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라고 하면서 매주 금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건데 사실 이런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학교 문화에서 정말 나오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더 충분히 듣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레타 툰베리적 사고를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스타 관계가 있고 나라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지관이 복지사가 적극적 사회 운동이 되려면 적극적 후원자, 자발적 참여자를 꾸준히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쉽지 않지만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 동의합니다. 대다수가 위스타 형태인 사회복지기관 ESG는 예산 지원과 확보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번에 오늘 그냥 독일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독일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그러니까 베를린이 이번에 기후 예산을 100억을 추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원래 이제 한 해 예산의 4분의 1 수준인 100억을 더 한 거고 이 100억은 오로지 기후 문제를 위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도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스 가격이 인상되면서 난방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주택 문제라든지 거기도 주거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도 천국 같은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를린 시에서는 100억의 예산을 기후 문제에만 쓰겠다라고 추가로 이제 예산 계획을 세웠고, 그러니까 이런 단호한 결정들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단체들이나 조직들이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ESG까지 고려하면서 사실 인건비 주기도 바쁜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제때제때 편성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또 ESG도 하나의 수식어처럼 돼버릴까 봐 그게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아이고, 근데 어느덧 저희가 시간이 한 50분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나버리긴 했는데 의견들은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개념을 알고 단 하나라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붐이 확 일어나서 ESG 마치 환경운동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무슨 휴지 줍는 것도 마치 ESG 활동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개념을 알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에 좀 질문을 두 개 정도 더 드리자면, 사실 아까도 잠깐 이제 이야기가 좀 다루지긴 했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지금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그럼 풀어 나가야 하나. 뭐 조금 약간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기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때려 넣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정의 이슈처럼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계에서 기후위기 취약에 따른 주거 이슈 등 기후정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독일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독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비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주거비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상 저는 그 난방비 문제나 에너지 요금 이슈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유럽의 에너지 요금은 한국보다 4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 요금이 굉장히 싼 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따뜻하게 해놓고 반팔 입고 한여름에 에어컨 켜고 두꺼운 이불 덮을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거비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 문제와 에너지 요금을 아주 이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우처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히트펌프라고 해서 실제로 난방비를 굉장히 줄여주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히트펌프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면 LG거든요. 근데 LG가 한국에는 히트펌프를 거의 팔지 않아요. 왜냐면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LG는 히트펌프를 만들어서 다 유럽에 수출을 하고 유럽 사람들은 그 히트펌프를 씁니다. 물론 히트펌프 설치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히트펌프는 이제 난방비 요금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의 도움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랑 똑같은 거예요. 에어컨은 찬바람을 내주고 뜨거운 바람을 내뿜잖아요. 히트펌프는 따뜻한 바람을 안으로 보내고 찬바람을 밖으로 내뿜는 기술이 이제 히트펌프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을 지금 독일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난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집안 자체가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온도에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집 자체로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한 부분의 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나 에너지 요금을 실제로 현금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를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벌어지는 격차를 위해서 현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독일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주택을 다 등급을 매겨요. 우리나라가 주택 등급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등급으로 매겨서 난방이나 뭐 이런 이제 냉방이나 비 피해나 뭐 이런 외부적인 기후 재난에 취약한지 아닌지를 등급을 매겨서 일정 부분 이하의 등급을 받은 곳들은 아예 임대를 못 해주게 금지 조치를 프랑스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불안정한 거처에 있던 사람들을 안정적인 거처로 옮기는 것까지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2023년 예산안에서 주거 관련된 예산을 5조 7천억을 삭감해버렸고요.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를 없애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전수조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통계 자료부터 만들어 나가야 돼요. 실제로 서울시에 이런 침수 피해가 가능한 반지하가 얼마나 있는지, 옥탑은 얼마나 있는지, 쪽방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좀 통계 자료를 만들고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또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녹색당과 사회복지계가 더 잦은 건강한 만남과 학습과 만남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썼다 지웠다 하며 살포실 질문을 해본다고 발달장애인 현장에 있어요.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특성들을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덥고 춥고 혹은 건조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근데 날씨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인 것 같고 또 발달장애인 분들이 저는 이렇게 하면 이동이라든지 또 직장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공감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외국에서도 구체적인 사례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이런 당사자 운동보다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회복지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당사자들을 발굴해서 증언 대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이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력 또한 굉장히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지 않는 이상 이렇게 기관에 직접 오셔서 식사를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 다 배달 가야 되잖아요. 심지어 방역복도 없이 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내 노동권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해외에서는 오히려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온열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추워지고 하면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나가고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회복지 당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랜들을 짜는 게 지금 미국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한국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전 이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플로깅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유팩을 수거해서 휴지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관적인 활동들을 보통 기후위기 사업으로 많이들 기관에서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 한 단계 넘어서서 이 당사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뭐 우울감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신건강 사업들을 이제 로드맵을 짜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은 분명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들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또 이제 더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진짜 많은 얘기가 정리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냥 마지막 뭐 답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기후 위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한국 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좀 풀어내고 이 정치와 함께 할 수 있을지. 뭐 아까도 당에 뭐 꼭 녹색당 아니어도 된다. 그래도 지금 한관협에서도 이 당에 가입해라 이런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CR도 안 먹히고 있어요.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는 하고, 근데 이 기관장으로 가입을 해도 되나, 사실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동기부여 좀 주세요. 네, 그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제가 정말 꾸준히 잘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늘 이제 아무래도 원내 정당을 주로 이제 기입하다 보니 늘 녹색당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좀 농담으로 이제 지역사회에 가면, 그래서 지역사회 협회장님들이 늘 약간 미안하다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곤 하는데, 뭐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수 정당이라는 곳에 기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예를 들면 투표장에 가면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게 너무 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정당이 과연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수 정당이나 또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내지 않았던 목소리를 내는 정당들, 정치인들 혹은 정치 세력들을 지지하는 일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았던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빠르게 당겨와야 될 좋은 미래를 당겨오는 일이라고 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동안 관심 가지지 않았던 정당들이나 정치인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가입을 해서 정치 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투표하는 행위만큼 중요한 건 저는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아까 오셨을 때 많이 까매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녹색당도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제 강서 후보를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다 오자마자 시차 적응이 전혀 안 됐는데 13시간, 14시간씩 이제 사실은 선거 운동하느라 완전 새까맣게 탔었다가 지금 조금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많이 느꼈어요. 이 소수 정당들이 여전히 이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 그다음에 정치 구호로서 저희가 첫 번째 기후구청장을 강서구에서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야심찬 목표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주요한 이슈가 되긴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여전히 기후 문제라는 것이 더욱더 사람들의 삶에 와닿는 주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비 많이 오라고 태풍 많이 불으라고 이렇게 빌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만 저는 사회복지계 안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투표장에 가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는 모습들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 있게 찍으면 저는 그거는 사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나 정치인을 바꾸는 어떤 문제보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의 나의 어떤 사회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또 더 큰 장기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복지 책마을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늘 저한테는 고맙고 반갑고 또 긴장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이야기 들으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저는 하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현장 사회복지 선생님들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막 체감이 돼요. 그랬을 때 저는 그 행동을 하는 것만큼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동을 시작했나라는 어떤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같이 고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제가 있는 현장에서 복지의 문제와 기후 문제를 어떻게 같이 대응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후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든 사회운동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활동할 테니까요.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